현재 당신의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게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돈에는 너무나도 많은 흐름이 존재합니다. 금리나 이자에서부터 적금과 대출, 그리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투자 이익과 손실까지 정말 너무도 다양하죠. 하버드 대학의 폴 터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춤추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 춤은 때론 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삭 주저앉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누군가를 춤추게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특성상 형태가 없거나 모르는 것 혹은 알 수 없는 것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거쳐지고 형태를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익숙함으로 다가가며 결국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숨어있던 돈의 형태가 EBS 다큐 프라임에서도 방영되었던 돈의 얼굴에서 완벽히 파헤쳐져 졌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돈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힌트를 남겼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속 중요한 메시지들이 얼마 전 새롭게 한 권의 도서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형태로 보이시나요?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멈칫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 여러분은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테니까요. 영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돈의 탄생입니다. 과연 돈은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준다. 하지만 돈을 숭배하면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즉, 누군가에게 돈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정의되죠.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물론 지금의 돈은 종이 조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초기 돈의 얼굴은 사실 종이가 아닌 물물 교환의 대체제로서 사용됐습니다. 오랜 세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물건과의 교환이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환이 빈번하고 선호도가 높은 물건들은 자연스레 더 큰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죠. 즉, 초기 화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 두 번째, 교환의 매개로 편리해야 하는 것.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휴대하기 편하고 썩지 않으며 조그마한 물품인 쌀, 소금, 옷감, 금, 은, 철, 조개 등이 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믿는 무언가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고 대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지속됐습니다. 특히나 금이나 은처럼 금속 화폐들이 말이죠. 하지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금속 화폐들은 통화량의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이 가지고 다니기엔 무겁기도 했으며 게다가 시대마다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금의 실질 가치만큼 녹여서 화폐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끝에는 그 보증을 국가의 왕이나 영주들이 해주며 금속 화폐 보증서 개념의 태환 지폐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정부나 은행이 다른 실물 자산과의 교환을 보장하며 돈의 얼굴은 조금씩 바뀌어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신뢰를 유지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실질 가치는 종이가 아닌 바로 금속 화폐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돈은 어떨까요? 현 시대의 화폐들은 그때의 개념과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을 보증해주는 문서라기보다 인쇄된 지폐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죠. 즉, 신뢰가 실물 자산에서 종이로 옮겨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쇄된 종이 그 자체를 믿게 됐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화폐는 금을 교환하는 차용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이 금 본위제를 도입하며 영국의 화폐는 국제통화 체제로 자리 잡게 됐죠. 쉽게 말해 영국 파운드와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켰고 여러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 규칙을 따랐습니다. 서로 무역을 하며 거래를 해야 했기에 국제무역 간의 각국 통화 가치를 파운드를 공통으로 쓰며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거죠. 하지만 화폐와 금의 동거를 이어가던 서양에서 이 믿음 체계를 뒤집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의 금융 세력은 점차 몰락했고 동시에 유럽 전쟁에 공급할 군비 공장과 세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던 미국의 달러가 점차 힘을 얻어갔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4년 전 세계에서 47개국의 대표들이 전쟁을 통해 황폐해진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의 브레턴 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국제 통화를 파운드가 아닌 미국의 달러로 채택하도록 아래의 조항에 약속했죠. 금 1온스는 35 미국 달러로 고정된다. 이렇게 세계 기축 통화는 바뀌게 되며 금은 달러로, 달러는 각국의 통화들로 운용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지폐를 엄청난 속도로 찍어냈고 시중에 풀린 달러의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보유량을 증명해주던 달러의 가치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기축통화인 달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으로의 환전을 요구했으며 독일과 스위스는 미국 달러 체제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며 197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는 금태환 중지를 공식 선언합니다. 즉 돈과 금은 여기서 완전한 이별을 했어요. 돈이 종이가 된 엄청난 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시중에 존재하는 돈의 양, 통화량은 지금도 각국의 정책에 따라 종이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그렇게 세계 경제는 달러 환율이 아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랬기에 오늘날의 각 국가 간의 환율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국가들은 지폐를 인쇄하는 양을 뜻하는 통화량 그리고 금리 등 다양한 정책 등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은 금이 아닌 인쇄된 종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명목 화폐를 믿기 때문이죠.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노상 강도처럼 폭력적이고 무장 강도처럼 무섭고 저격수만큼 치명적이다. 물론 달러의 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기축통화로서 가장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달러의 영향권 아래서 달러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산정하는 각각의 국가들은 화폐 발행, 즉 통화량을 오판하거나 남발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과장을 섞어보자면 하루아침에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의 원산지 미국의 인플레이션까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미국 달러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바로 이 이유로 같은 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 수 있는 건 작아집니다. 바로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태환화폐에선 볼 수 없던 이 현상이 종이 그 자체가 돈이 되는 명목 화폐로 바뀌며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월급이 10% 올라도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값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은 느끼기 쉽지만 비슷한 맥락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인 숨겨진 인플레이션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금리를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경제 내 대출 비용과 소비 및 투자 활동을 통제하고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상승 속도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는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금리, 즉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반대로 높은 금리에는 지갑을 닫습니다. 도서에선 이렇게 설명됩니다. 세상의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와도 같다. 즉 금리 변화는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경제의 흐름대로 바뀌며 혹은 돈의 임대세라 불리는 금리, 이 부분을 이해해야 경제적 시야가 밝아집니다. 숨겨진 또 다른 돈의 얼굴이 여기에 있거든요. 만약 1억 원이라는 돈을 예금한 후 3.5%
5%의 금리는 350만 원의 이자를 쳐주지만 그의 물가 상승률이 만약 2%라면 예금액의 2%인 200만 원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게 되는 실제 이익, 실질 금리는 1.5%인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넘어가면 수중에 남는 돈의 가치는 예금액보다 적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가격인 금리 때문에 어떤 때의 대출은 기회이자 능력으로 포장되고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배신처럼 다가오는 거죠. 연세대학교의 최상엽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는 누군가에겐 축적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파산의 문턱이 된다. 결국 이자의 무게는 숫자보다 무겁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가끔씩 보이던 이런 돈의 흐름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의 수단에서 금을 보증해주던 차용증, 그리고 종이 그 자체의 가치를 담은 지폐에서 디지털화가 되며 생긴 전자화폐, 가상화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뢰가 필수 불가결했기에 점점 떨어져가는 중앙화된 기존 금융 시스템은 국가나 은행, 그리고 기관이 필요 없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만들어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로의 변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거품이며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신뢰의 매개체입니다. 만약 모두가 믿는 가치가 생긴다면 지금 종이의 가치가 담긴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돈의 얼굴이 될 수 있겠죠.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돈의 얼굴이 달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모두에게 돈은 다른 얼굴을 하고 또 변해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에 따라서 울고 웃고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의 얼굴의 마지막 문장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전문가의 스토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투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과 만나는 일이 곧 투자이고 그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결국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돈의 얼굴은 바로 우리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로 돈을 마주하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돈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이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에서 나눈 돈의 얼굴 속 메시지들이 돈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거치는 시작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